세 분 질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청년, 중소, 상인, 비정규직 노동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유니언의 김민수 위원장 말씀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청년유니언장 김민수라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경제민주화넷과 민변 그리고 을살리기 운동본부에 먼저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저는 청년 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저의 의견과 함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년들 입장에서 2017년은 굉장히 상징적인 해라고 생각합니다. 87년 민주화부터 30년이 흘렀고 97년도 외환위 기후로 20년이 흘렀고 그리고 올해는 어떤 한국의 정부의 권력을 구성하는 어떤 대통령을 선출하는 5년 동안의 권력을 위임하는 선출의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요새 이제 흥미롭게 지켜보는 것이 소득의 불평등을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은 이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라는 자료에 따르면은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아시는 자료겠지만 간단히 인용하면은 79년도부터 95년도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대한민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인상률로 2.2%가 인상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95년도부터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해서 95년도부터 2012년까지는 17년 동안 소득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가 15.7%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보기에 이 95년도, 97년도 이 시기를 전후한 시기가 한국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청년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90년대 중반이면은 지금의 청년들이 유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로부터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 90년대 중반에 유소년 시기를 보냈던 청년들이 2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국 사회는 더 불평등해졌고 더 불공정해졌고 이것이 청년들이 말하는 헬조선의 어떤 사회경제적 구조적 기원이다. 저희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조 속에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청년들의 고통은 굉장히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젠 작년이죠. 작년에 가장 인상 깊게 봤던 통계는 공무원 시험 준비에 관련된 통계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비중이 25만 명 정도로 잡히는데 이건 지난 10년 동안 인구 숫자 대비를 했을 때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5만 명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2015년도 기준으로 4년제 일반 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의 숫자가 32만 명입니다. 이게 단순 비교하기에는 범주가 좀 다르지만은 이 32만 명이라는 숫자와 비교했을 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규모는 굉장히 대단한 수준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청년들이 어떤 임금과 고용 안정성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몰리는 거다. 저는 이것은 이제 왜곡이라고 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어떤 조사한 자료들에 따르면은 청년들은 오늘날 공정한 취업 기회에 대한 강한 갈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정한 취업 기회를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은 예를 들면 인맥이 없어도 부모가 돈이 많지 않아도 아니면은 압도적인 스펙이나 경력이 없어도 어떤 내가 성실하게 노력하고 준비하면 그에 정당한 대가가 따르는 어떤 공정한 취업 기회에 대한 기회가 굉장히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영역이 이제 기회가 공무원 시험밖에 남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이 청년들이 보는 진단입니다.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슬로건 쓸 때 김동규 집행위원장이 짧게 쓰시라길래 전 슬로건을 청년에게 일자리를, 청년에게 노동의 정의를 이렇게 두 문장을 써보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해법은 시간 관계상 한 두세 가지 정도 핵심 과제로 얘기해 주면 어떨까라는 당부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분 시장님께서 워낙 경력이 이제 탁월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개혁 과제들 집행해 오셨는데 추가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약자를 대변하는 개혁에는 기득권의 저항이 따르기 마련인데 수준의 어떤 저항보다도 중앙정부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저항이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조금 더 압축적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중소상인을 대표해서 전국 을살리기 운동본부의 인태현 대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전국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인태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박원순 시장님, 이재명 시장님, 가장 국민들이 좋아하는 두 분 시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특히 이재명 시장님은 제 동생이 좋아하고 박원순 시장님은 제가 좋아하는데 두 분이 아주 잘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을 합쳐서 좀 바꾸는 혁신적인 나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 촛불 집회에서 밝혀진 것처럼 그 박근혜 정부의 그 국정농단의 배후에는 단순하게 최순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벌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재벌들은 그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바뀌어와도 항상 배후에 자리 잡아서 노동자나 중소자영업자들의 고열을 빨아먹으면서 자신들의 배를 이렇게 찌워왔죠. 그래서 이 재벌의 영향력 중에서 사실은 우리 중소상인들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중소자영업자들의 지금의 어려움, 600만 자영업자들과 가족들 2천만 명의 가족들이 지금 뭐 자살을 하거나 월 매출 100만 원 미만에서 헤매고 있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겠다. 그 분석은 첫째는 재벌들입니다. 재벌들이 브레이크 없는 시장 진출, 시장 파괴로 인해서 사실은 시장이 전면적으로 무너지면서 우리 중소자영업자들은 어려움에 처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불공정한 경제관계죠. 예, 재벌과 입점업체, 납품업체 이런 것들이 불공정한 어떤 관계 속에서 수탈당하면서 또 중소자영업자들은 신음하고 있는 거죠. 가맹점이나 프랜차이즈. 그래서 저희는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시장님께서 아까 이렇게 정책이 좀 나와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잡으려면은 하나는 규제, 재벌들을 규제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하나는 중소자영업자들을 지원해서 키우는 것. 경제적, 정치적 주체로 키우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재벌들의 시장 독점, 재벌들의 시장 불공정성, 재벌들의 국민 자금 수탈 이런 것들을 못 막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한 가지 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하나 더 집어넣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 시장 파괴의 가장 지금 최후로 단계에 나온 게 뭐냐면은 복합 쇼핑몰이라는 것입니다. 복합 쇼핑몰이라는 게 나오면 반경 15km 이내에 상권 자체가 완전 붕괴를 하고 반토막이 나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 중에 식당은 80%의 매출이 날아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구분 없이 지금 그들을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고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전남권이라든가 부천에서 오히려 야당, 민주당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것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개혁을 하더라도 당 내에서조차도 사실은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 정치인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실지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노조를 대표해서 희망연대 노동자. 이 희망연대 노동조합은 방송통신 쪽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노동조합입니다. 희망연대 노동조합의 박대성 조직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대성 조직국장은 대신에 참석을 했고요. 정책국장 박장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제 두 분의 발제를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일단 박원순 시장의 이코노믹스 10대가 중 절반이 노동이나 하도급 문제와 관련됐다는 점,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발제에서 가장 강조한 것도 이게 시간 문제 때문에 가장 대부분을 말하신 건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노동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다는 점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고 근데 이제 두 분이서 밝힌 그런 총론적인 문제에서 그런 반대를 하거나 이견을 달리할 단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당사자들 간에서도. 그래서 이제 문제는 좀 강론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노동권 그리고 이제 시민권에 있어서 좀 다양한 대안들을 실험을 해오시고 그 비정규직과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짧게 세 가지만 좀 질의를 하고 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지금 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서 드러난 것과 정반대로 정부와 기업이 가고 있는데 이를테면 정규문착이 드러났는데도 현장에서 노동계약 같은 건 착착 실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노동 탄압은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위험의 외주화, 결혼까지 해고, 성과주의, 취업규칙 일방 변경 같은 것들이 이제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또 동시에 시민의 권리를 갉아먹고 있고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핵심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동안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 직접 교섭을 하라라는 이런 것들을 제도하자라고 제안을 해왔고, 하도급 업체들 하청 노조들이 쟁행을 할 때 원청이 일방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마라, 이런 것도 제도하자라고 또 제안을 해왔고, 세 번째로는 하청업체를 교체하더라도 고용, 근속, 단협, 단체협약 같은 것들이 승계되도록 제도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런 제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오셨는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가장 좀 최근에 일어난 이슈인데요. 사실 동네 곳곳마다 이 이동통신 3사, 그리고 현대 HCN, CJ, 헬로비전 등등 이렇게 대기업들의 로고가 이제 붙어 있고, 일하는 기사들, 우리 유료방송과 인터넷 설치하는 기사들 외투에도 다 재벌의 로고 박혀 있지만, 사실 그들 중 한 명도 재벌의 직접적인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가 아닙니다.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래창조과학부가 전주 건물 옥상 같은 대외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작업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정보통신 공사업 사업자들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유권 해석을 내렸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감독하고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계기가 지금 정부, 지자체와 정부에게 넘어간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LG유플러스 개통기사 82%, SK브로드밴드 개통기사 52%가 개인 사업자인데, 그럼 지금 이 말대로라면 사실 재벌 대기업, 그리고 원청, 각 지역 센터들이 중간 창시를 하는 바지 사장들이 그동안 그만큼의 불법을 저질렀고 그만큼의 중간 창시를 해왔다는 건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쨌든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공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분 이 문제 해결 방안도 좀 더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요청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간병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희망대 노조에는 120 가상코센터의 상담 노동자들이 있는데요. 올해 재단이 설립이 되고 이분들이 위탁업체 소속에 매년 이렇게 근속이 0빵이 되는 이런 간접적인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정규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게 박원순 서울시장이 굉장히 좀 노동조합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목인데요. 이런 모델들이 사실 이런 좋은 일자리의 모델이 공공부문에서 사기업으로 좀 넘어갈 수 있도록 어떤 감정노동 보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을 고민해 오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우리 청년유니언의 김민수 위원장, 정부 일살리기운동본부의 임태현 대표, 희망연대 노동조합의 박장준 정책실장, 세 분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두 분 5분씩 발언해주시죠. 우리 형님 먼저. 이재명 위원장 먼저. 아니, 형님 먼저. 시장님 먼저 하셔야 돼요. 형이 되는 거예요. 사회자가 왕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나는 형님 먼저 해야 되는 거. 네, 우리 김민수 청년위원장 말씀해 주신 것들이 제가 메모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청년들이 안정적 일자리라고 찾는 데가 전부 다 공무원 시험이야. 겨우 남아있는 공정한 취업 기회가 이 공무원밖에 없는 슬픈 현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 실업에 대한 해소 방안을 구체적으로 한 두세 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다 이제 기득권 저항을 과연 어떻게 이길 거냐, 지금 동네 서울시하고 성남시하고 수준이 다를 텐데 그 얘기입니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구체적 방법이 뭐냐, 제가 답을 드리면 안타깝게도 직접적 방법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있으면 다 했겠죠. 서글픈 현상이죠. 지금 이게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제 성장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성장 동력은 다 떨어진 상태에서 성장을 노래를 부르면 성장이 되느냐? 실제 안 되죠.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데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데, 결국 그게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드는 거죠. 합당한 배분을 받게 만드는 그런 것처럼
청년 실업 일자리, 청년 실업, 청년 일자리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내자고 하는 정부 정책을 들여다보면 겨우 하는 게 작년에 뭐 청년 대책 일자리 2조 2천억이나 투자됐다고 지금 정부는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주로는 뭘 하냐면 청년들을 고용하면 고용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일정 기간만 주니까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해고합니다. 또 새로 이제 단기 고용을 부추기면서 기업들의 고용 비용을 줄이는 그런 용도로 악용되죠. 결국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 확충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박원순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것, 다 사회적 일자리죠. 그 부분은 꽤 유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일자리가 너무 적으니까 그건 결국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뭐 거의 공무원에 준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는 건 직접적 방법으로는 좀 유용하겠지만 그것도 일정한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확장되는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결국 저는 청년 배당정 제도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도입을 해서 좀 소득이 예를 들면 임금 수준이 좀 낮아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오로지 자기가 일해서 얻는 소득만으로 자기 삶을 꾸려야 되니까 일단은 이제 소득이 좀 수입이 높은 것들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그런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제도 같은 걸 도입해서 좀 청년들의 생계비 부담을 좀 줄여주면 자기 만족적인 그러나 보수가 조금은 적은 일들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참 정말 저도 많은 질문을 봤는데 이게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고용 관행이 또 하나 문제가 되는데 이 기업들은 과거에는 단기 고용이 쉽지 않으니까 단기 고용이 쉽지 않고 기본적으로 뭐 사람을 고용하면 평생 고용을 해야 되니까 유능한 사람들 데려다 키웠죠. 근데 지금은 단기 고용이 유행이 되니까요. 결코 단기 고용 이게 헷갈려가지고 말을 못했죠. 그래서 청년들 얘기를 헷갈려 버렸는데 미안합니다. 이 단기 고용을 허용을 하니까 이 숙련될 때까지는 고용을 하지 않죠. 숙련된 사람만 싹 따다가 먹고 다시 또 일정 기간 되면 잘라버리고 너무 약탈적 고용 관계가 만들어진 것도 청년에게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고용 관계를 만든 것 같아서 좀 고용 안정을 이루는 게 청년 실업에 대한 좋은 대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의 저항을 이기는 방안은 뭘까? 그거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방법은 다 나와 있습니다. 싸워서 이길 의지와 용기죠. 기득권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이라야 되고 그래야 일단은 진짜 싸울 의사가 있고 빈말이 아니라 두 번째는 싸울 용기가 있어야죠. 상처 입고 손해보고 희생당하더라도 뚫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거는 지나온 과정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누구나 다 싸워서 이기겠다고 말하면 다 할 겁니다. 다부족을 이해하시고요. 인태현 을살리기 위원장님 얘기 중에 뭐 다른 것들은 다 생략하고요. 프랜차이즈점 같은 이 소위 체인점들이 너무 힘이 없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나가는데 결국 프랜차이즈점들끼리 좀 단결 연대 투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주기 필요합니다. 과거에 노조를 인정하지 않다 결국 노조를 인정하면서 노동의 몫이 늘어난 것처럼 결국 이 체인점들도 자체적으로 조직하고 단체로 집단 교섭하고 집단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그거는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이니까 당연히 해결될 일이고 이것도 역시 권한을 가진 사람의 인식 문제인 것 같습니다. 희망연대 노동조합의 우리 박정 국장께서 말씀하신 뭐 아주 세세한 우리 얘기들인데요. 결국 이건 정책 당국의 의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을 보호하는 노동부가 실제로 노동 탄압에 지금 천병 역할을 하고 있죠.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이 좀 심각한 것 같고 지금 원청이 대체 고용을 하지 못하게 하자 하청이 직접 고정하자 이거 다 입법사항인 것 같아요. 이런 입법사항들은 아마도 국회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소위 우리 사회들이 치열한 투쟁을 거쳐서 해야 될 일 같은데
결국 현장의 요구와 열망이 얼마나 크냐로 결판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법인세를 좀 올리자고 여당이 동의했는데 야당에서 그걸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 오전에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거 사실인가요? 뭐 여당에서 동의 안 했죠. 안 했어요. 양이 했다고 주장하던데. 에이, 그렇지 않고 그래서 여당이 워낙 막으니까 다른 거 하느라고 못했어요. 일단은 그런 그래서 노력들을 각 모든 방면에서 해야 되고 저항이 심하겠죠. 대통령이 언제 할 수 있겠냐 못하겠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좀 나쁜 쪽으로 글 썼는데 법에 위반되는 시행령까지 만들어가지고 권한 남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국회가 통제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좋은 방향으로만 전환해서 써도 소위 우리 사회의 약자들, 을들이 활동할 공간은 엄청나게 넓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핵심은 결국은 의지와 용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나마 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시간 때문에 끼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여서 한 가지 질문에 길게 답하셔서요. 시간 조절하시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박원순 시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수 위원장님의 이 소득 불평등의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분석에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소득 불평등이 교육, 또 교육과 보호, 건강 격차, 또 나중에는 신분, 사회 이동 격차까지 낳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이번에 정유라 사태와 같은 특권 반대를 곁들이면 이게 그야말로 헬조선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완전 고용에 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까 100만 개의 공공 고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사실 EU,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에 우리보다 공공의 영역에서 3배 더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0만 개의 고용이 사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공공 영역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분들이 결국은 그 소득을 가지고 뭐 중소상공인들의 제품을 살 것이고 재래시장을 이용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이 중소제조업들이 살아나고 또 거기서 고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매출이 결국 세금으로 이어지고 이런 말하자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까 이재명 시장이 말씀하신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정책이었고 또 이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셉 스티글리츠의 이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말 결단과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서울시와 같이 서울 중앙정부의 뭐 10분의 1도 채도로 안 되는 이 예산 가지고도 내년에 저희들이 금년이죠. 누굽니까 경력 단절 여성들 중에 3년 이상 경력 단절이 있고 이 고용되고 싶은 일자리 갖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물론 아주 정규직은 아니지만 서울시가 일시적으로라도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이게 예산이 지금 반영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예산이라면 이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태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정말 브레이크 없는 시장 진출의 문제는 결국 브레이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한편으로는 규제하고 한편으로는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인데요. 저는 말씀하신 이 복합 쇼핑몰 같은 것도 우리가 상권 영향평가제도 훨씬 더 엄격하고 그걸 반드시 의무화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 진출을 확실히 금지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면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박장준 국장님의 경우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사실 10,000명을 지난 5년 동안에 정규직화했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공무직이라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고 특히 말씀하신 이 감정노동의 경우에는 지금 뭐 여기 나오고 계십니다만 다산 120 경우에 참 처음이라서 이게 쉽지가 않았지만 그동안 그래도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지금 이번에 재단으로 정규직화하고 있는데 뭐 사실은 정규직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처우 개선의 또 다른 2단계 과정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중앙정부가 이 총액 임금비제라고 해서 숫자를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공의 영역으로 완전히 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분의 말씀 중에 다 공통의 문제가 어떻게 이거 할 거냐, 실현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기득권의 저항을 어떻게 막고 어떻게 이걸 현실화할 거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대통령의 의지나 부처 장관의 의지 갖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말하자면 을의 입장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 단결하고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을 확실히 가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왜 제가 이 중소상공인들의 집단 교섭권을 보장해야 된다든지 이 노동조합의 가입률을 적어도 30% 이상 높여야 된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웨덴, 핀란드가 정말 70%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스웨덴 국민이, 핀란드 국민이 행복하고 국가 경쟁력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대통령이 나서서 노동조합 보호한다고 해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강화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화문 지하도에 가시면요. 지금 민주노총의 이미지 광고를 서울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이재명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요. 사실은 1%의 재벌은 온갖 이런 불법적인 일을 다 하면서 노동자들은 마치 노동자들이 뭐 불온하고 무슨 뭐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 같은 이런 이미지를 끊임없이 전파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언론 개혁과 또 이런 사회 개혁이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산별 노조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도 이게 단위 현장에서의 어떤 교섭이 아니고 사회 전체의 문제를 놓고 말하자면 공공보육이라든지 사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갖고 노동조합이 교섭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영국의 노동당과 독일의 3인당이 해온 일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동자가 1,800만 명인데 대한민국에 그 가족까지 치면 대다수의 국민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하자면 지금과 같이 이런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아까 뭐 지금 제가 아까 감정 노동의 경우에도 면세점이라든지 유통시설에 정말 이게 조직화가 약하니까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핵심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사회적 약자 계층을 단결권, 단체 교섭권, 집단 행동권을 강화해 줄 것인가. 이게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99가 이를 제압할 수 있는, 일의 불공정과 불평등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힘이 생긴다. 예, 저는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는 이런 전략적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